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온희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미증시 정말 많은 이벤트가 있었고 그중에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었죠. 글로벌 원샷 보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빅 이벤트를 앞두고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가 됐을까요? 다우존스부터 S&P 500 지수까지 일제히 낙폭을 그리면서 랠리를 멈췄던 미증시였습니다. 거기다가 FOMC 의사록도 발표가 됐는데 금리 인하는 고려조차 하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과연 금리 인하는 어느 시점에나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인지가 조금 더 요원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소화를 해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였을 텐데 엔비디아 3분기 실적, 주당 순이익 그리고 매출까지 모두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시간외에서 주가 하락을 피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 실적은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시카고 전미활동지수 마이너스 0.49%로 세 달째 위축 국면을 계속해서 겪어내고 있고요. 미국의 경기 지표들은 탄탄하게 나오고 있는 반면에 소비자들의 심리는 계속해서 위축되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경제활동의 둔화 시그널은 곳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10월 기존 주택 판매는 13년 만에 최악 수준까지 떨어졌는데 4.1%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주택 가격은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물가에는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생각은 좀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WTI 원유 선물은 0.1% 하락, 달러 인덱스는 0.13%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아마존은 간밤에 1.5%가량 하락이 나왔는데요. 제프 베이조스 창업주가 지난주에도 167만 주가량을 매각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추가 매각 고려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1.5%의 하락을 겪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소비 둔화에 대한 우려감 계속해서 미증시를 억누르고 있는 또 하나의 요인 중에 하나인데 간밤에 체인콜스 로스 실적 발표 내놨습니다. 실적 자체는 괜찮게 나오는가 했는데 일부 소매업종은 좋은 실적을 발표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조한 매출에 발목을 잡힌 이 두 기업들 같은 경우는 8.6%, 3.1%가량 낙폭을 보이면서 간밤 미증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일단 쉬어가는 분위기의 미증시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투심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추수감사절 연휴가 있는 주에는 거래량 자체가 좀 둔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추수감사절 연휴를 이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약간 거래량이 메말라 있는 미증시 상황 살펴볼 수가 있고요. 일단은 4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기 때문에 시장이 좀 숨고르기에 들어간 국면입니다. 일단은 간밤에는 기술주 위주로 낙폭이 좀 컸는데 아무래도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실적을 열어보고 난 뒤에 이제는 차익 실현 나서야겠다라는 투자자들도 상당히 많았던 걸로 보이고요. 따라서 장중에도 엔비디아의 주가는 숨고르기 역시 크게 가져가는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S&P 500 지수 중에서는 헬스케어 업종이 0.61% 상승폭 그리면서 가장 큰 상승폭 기록을 해줬고요. 일단 FOMC 의사록 발표를 통해서 약간의 불안감은 있었습니다만 국채금리 수익률은 추가적으로 안정세 찾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날개를 달기는 했는데 일단 그 날개를 좀 짓누르는 요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중 AI 칩 수출 규제가 있겠죠. 10월 26일 당시에 AI 칩 규제에 대한 이야기로 403달러 선을 터치했던 엔비디아였습니다. 그런데 11월 20일 이번 주 들어서 굉장히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자리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H200 발표 이후에도 엔비디아 꾸준히 다시 더 높이 비행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504달러 선까지 터치를 했던 엔비디아 간밤 나온 실적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시간 외에서 한때는 5% 가까운 낙폭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시간 외 급락세를 면치 못했던 걸까?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고요. 일단 주당 순이익 매출 모두 시장 예상치 크게 상회하는 모습, 데이터 센터, 게이밍 분야, 그리고 4분기 가이던스까지 좋게 나왔습니다. 다만 컨센서스를 하회했던 부분은 오토모티브 부분이었는데 사실 이렇게 실적이 일부 부분
컨센서스를 하회한 것은 크게 엔비디아의 전망에 대해서 우려를 짙게 들이우는 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국 부분의 매출일 건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크게 두 가지의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중국 규제에 대해서 엔비디아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가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지난주 당잠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만 MS,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 자체 개발 AI 칩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뿐만이 아니라 구글, 아마존 모두 자체 칩 개발에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엔비디아에는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자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일단 중국 규제에 대한 대안, 엔비디아가 구체적으로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4분기 중국에 대한 판매는 큰 감소가 예상되지만 다른 지역에서 상회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쇄 부분이 중국 매출분을 모두 끌어안을 수는 좀 없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시간의 주가 급락세에 영향을 미치게 된 거고요. 과연 엔비디아가 올 한 해 동안 보여줬던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게 될지는 이 부분에 크게 달려 있다라는 부분도 포인트 삼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자체 칩 개발에 대한 대안 부분. AI 칩이라는 것은 주로 챗봇에 들어가는 데이터 센터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MS처럼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이렇게 자체 개발 칩을 사용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향 매출 감소에 대한 우려감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따져봤을 때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백을 충분히 메울 만한 수요는 여전히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들은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중국에서는 엔비디아의 규제, 중국에서는 미국의 반도체 규제에 대해서 속속 움직임을 드러내고 있는데 바이두는 엔비디아 대신 화웨이로부터 이렇게 납품을 받기로 했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과연 어떤 탈출구를 만들어 나가게 될지 그 부분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이 반도체 패키징 육성 사업에 30억 달러를 지원한다라는 것을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제 그 주인공이 누가 될 것인가를 두고 다툼을 좀 하게 될 텐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모두 이 부분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사실 1996년부터 오스틴 사업장을 미국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패키징은 다른 곳에 납품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반기 가동 목표로 텍사스주에 또 신공장 건설 그리고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패키징까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국내 패키징 라인을 증설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힌 바가 있는데 미국에서 이렇게 패키징 사업에 지원금까지 주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 내에서 어떤 부지에 건설을 해서 이 지원금을 타낼 수 있을까를 고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선회하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FOMC 의사록도 저희가 간단하게 좀 짚어보고 가야겠죠. 일단 핵심은 인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는 매파적인 느낌은 많이 내려왔다라는 부분일 겁니다. 일단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FOMC 이후에 발표했던 내용 중에서 금리 인하는 전혀 고려조차 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이 시장에서는 에이 설마 그 정도겠어 라고 했는데 의사록을 열어보니 실제로 그랬습니다. 다만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목표치 2% 달성을 위해서 지표 보면서 움직일 것이다 라는 기존의 기존의 입장은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앞으로 금리 인하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진전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점에서 12월 FOMC에서 어떤 모습을 드러내게 될지까지 우리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 미증시 상황 정리를 해봤을 때 FOMC 의사록의 영향력보다는 엔비디아의 영향력이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또 궁금해집니다. 예, 내용들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체크해보시죠. 네, 킹비디아라고 정리를 해봤는데 실적은 좋았죠. 그런데 시장의 기대치가 높았던 탓인지 지금 시간외 거래에서는 한 1.5%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 시장의 영향력이라고 한다면 HBM이기 때문에 과거의 내용들 쭉 복습부터 해보겠습니다. 그 엔비디아에서 주문을 하는
AI 칩은 이렇게 생겼죠. 연산 반도체 GPU. 요걸 만드는 회사가 TSMC. 그리고 여기 붙어있는 메모리 반도체 D램 적층으로 쌓은 게 HBM. SK 하이닉스가 담당을 하고 있죠. 이렇게 이어서 패키징까지 하겠다고 노리는 쪽이 삼성전자입니다. 엔비디아, AMD가 HBM을 주문하면 IDM 쪽 인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이제 받아서 주문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사실 2파전이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시장 점유율이 거의 반반씩이고 한 10% 정도가 마이크론입니다. 공정은 웨이퍼를 만드는 전 공정에서 후공정 패키징, 네모나게 자르고 포장하고 마지막 잘 돌아가는가 검사까지 요 단계고 관련해서 볼 수 있을 만한 기업들 나와 있는데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칩이라고 하면 지금 가장 많이 쓰이는 게 A100, H100이죠. 거의 이 H100은 SK 하이닉스가 단독 공급하고 있습니다. 요거고요. 굉장히 빠르게 이제 양산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2021년 10월부터. 그리고 이제 다음 요기에 대한 이제 기대감인데 H200이랑 B100이죠. 내년 하반기 예상인데요. SK 하이닉스가 일단 엔비디아로부터 선수금을 받아서 지금 공장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TSV 집중 투자를 하고 있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를 이제 같이 먹겠다라는 게 삼성전자하고 마이크론이죠. 이뿐만 아니라 이제 뒤늦게 후발주자로 AI 칩을 만들겠다라는 출시 계획을 밝힌 게 AMD인데 여기에서 영향력을 키우겠다라는 계획이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내년이 되면 이 HBM 3사의 각축전이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천안공장 사업장 인수해서 디스플레이 말고 그것을 갈아서 HBM으로 투자를 하고 있죠. 마이크론도 이미 대만 타이중시에 4공장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즉 여기에 공장 깔아서 장비 발주를 넣고 장비 깔겠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장비주가 먼저 들썩였다라는 점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어떤 기업들이 있는가 보겠습니다. 사실상 과거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해외 장비 기업이 많이 잡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국, 일본 기업들이 굉장히 점유율상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 국산화에 성공을 한다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국산 기업에게 장비 발주를 준다면 그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기대가 되는 기업들입니다. 전공정 쪽은 유진테크, 주성 엔지니어링, 원익 IPS, PSK, KC텍, 넥스틴이 되겠고요. 후공정이 이오테크닉스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미세하게 내용을 좀 찾아보니 반도체 장비 공정병 1등 기업이 따로 있는데요. 보시면 전공정 쪽에 구압, 수서, 어닐링 쪽 HPSP, 그다음이 이오테크닉스, 파크시스템즈, PSK가 해당이 되고 후공정은 많이 아시는 한미반도체, 그리고 기가비스와 이오테크닉스입니다. 중요도 별표 표시가 돼 있는 건 KB증권 자료 내용입니다. 같이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고민은 ETF 출시를 두고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바라봐야 하는가의 관점입니다. 이런 공정업체들이 어제 ETF 출시를 하고 나서 주가 반응이 뜨겁진 않았는데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새로운 패턴의 ETF 출시는 상승의 끝물일 수도 상승의 촉매제일 수도 있다는 점 체크해 드렸습니다. 과거에 그랬죠. 상승의 끝물을 알렸었던 ETF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메타버스와 2차 전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상승의 촉매제로 역할을 했었던 건 로봇 ETF가 될 겁니다. 현재까지의 주가 반응만 놓고 보면 그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테마형 ETF 출시 과거의 패턴을 보면 통상적으로 출시 30일 전, 그러니까 한 달 전부터 시세가 분출되면서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지만 D-Day 이후 지지부진한 패턴을 보여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ETF 출시 패턴 압축된 자료가 없어서 그 패시브 자금을 살펴볼 수 있을 만한 코스피 200 편입 종목 평균 주가 추이에 차트 나와 있는데요. 거의 그렇습니다. MSCI 추종지수도 거의 마찬가지의 패턴을 보이죠. 리밸런싱, 그러니까 이 출시일을 기점으로 오히려 셀 온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전이 훨씬 더 강했죠. 그래서 지금부터의 고민,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리 높아진 주가를 어떻게 앞으로 증명을 시키고 투자자를 설득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성장성과 숫자에 달려있다는 점, 그중에 한 가지 허들이 엔비디아의 실적이었는데 컨센서스 놀라웠고 앞서 보신 것처럼 가이드라인도 가이던스도
굉장히 놀라운 수치로 발표가 됐습니다. 다만 이제 높아진 주가에 대해서 설득하는 과정에 지금 들어간 상황입니다. 자, ETF 출시 어제 했던 종목들 여기에 나온 게 사실은 이제 공정단이 지지부진했다라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이미 이제 눈치 싸움에 들어간 상황이고 AI 키워드를 조금 더 범위를 확장해서 보면 이제 삼각편대라고 전 정의를 해봤는데요. HBM 단 이런 공정단이 될 거고 온 디바이스 AI라는 쪽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이 되겠죠. 통신도 여기 아마 포함이 될 겁니다. 소프트웨어는 플랫폼과 로봇으로 세분화해 볼 수 있는데 글로벌적으로 AI 관련 로봇 액티브 ETF를 참고해 보셔도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등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제 네이버 카카오가 올랐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AI 키워드였다라는 점도 눈에 띄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의 로봇주들은 어떤 방향성을 보이게 될지도 향후 긴 관점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삼각편대가 같이 오를지 아니면 순환매 관점에서 시장이 더 주목받는 쪽이 따로 있게 될지 긴 관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정리해드린 IBK 투자증권의 레포트 내용이고요. 어쩌면 이것이 이제 메뉴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로봇주와 AI 관련주들 같이 포인트와 함께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이야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어제 또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첫날 상한가 그리고 어제 또 상한가 흡성대법이 똑같이 나왔는데요. 일단 코스피 순위로 보면 85위로 입성을 해서 그 다음에 67위 어제는 54위까지 치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흡성대법이라고 하면서 여기에 이제 자금이 쏠리면서 나머지 2차 전지주가 어제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만 좀 강한 모습인데 2차 전지주에는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리튬 가격의 반등이 당최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리튬 소재 가격 1년 사이에 4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선물 가격 지금 캡처해 왔습니다. 우하향 곡선을 계속 그려가고 어제도 3% 넘는 급락세가 또 나타났습니다. 광저거래소에서 움직이고 있는 지수들 체크해 왔습니다. 업계 원가 하한선이 좀 붕괴가 돼 있는 상황이라서 감산해달라 요구가 되고 있지만 그러면 이 선물 가격이 좀 올라야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지 않고 있는 최근 분위기입니다. 전기차 시장 성장세 둔화라는 이유 때문이라고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수요 부진과 배터리 공급 과잉의 여파라고 해석이 되는데 때마침 또 오늘 조금 전에 이제 속보인데 포드가 전기차 배터리 공장 투자 축소 계획 미시간 쪽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요 부진이랑 임금 상승의 영향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배터리주가 이 탄산 리튬 가격의 반등이 나와줘야 좀 오를 수 있다라는 증권가의 평가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선물 가격들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좀 제 희망을 담아서 반도체 2차 전지 제발 좀 사이좋게 가자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골드만삭스는 반도체 2차 전지 내년에 좋을 거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 내년에 한국 증시 전망 보고서 내용을 보면 코스피 2,800 갈 것이다. 내년 말 정도가 되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영업이익 회복세가 지금 나타나기 시작했고 내년 한국의 상장사들 EPS 전망 성장이 54% 플러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GDP도 2.3% 전망을 하고 있고요. 수출, 내수경제 반등할 거라고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중 확대 의견과 함께 섹터로는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이 강한 실적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코멘트를 하고 있고요. 이유는 AI 관련 HBM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배터리 제품 생산과 수출이 이제는 확대될 것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비중 확대 의견 나타냈던 인터넷, 미디어 엔터, 자동차, 부품, 헬스케어, 통신까지 꼽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수출에 대해서를 가장 많은 비중을 실어서 기술을 했고요. 그 뒤에 조금 더 보시면 총선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종 경기 그리고 증시 부양책이 주목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한 가지의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는 점까지 같이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년도 주요 섹터 업황 전망 좀 체크를 해보시라고 SK증권 내용 한 가지만 좀 캡처해 왔는데요. 긴 관점에서 어디쯤 위치해 있을까? 이제 투자에 유리한 쪽은 보통 회복 사이클 그리고 호황 사이클 초입이라고 일컬어지죠. 해당되는 섹터들 같이 좀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의외로 불황과 회복의 경계에 게임이 있다는
것이라는 게 눈에 띕니다. 그 IT 부품 그리고 뭐 섬유, 의복, 제약, 바이오, 반도체 이렇게 돼 있는데 IT 부품 쪽에 한 가지 이제 투자의 체크 포인트가 눈에 띄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JNTC인데 이것만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로 볼 수도 있겠고 IT 부품으로도 볼 수 있는데 SK증권에서는 IT 부품이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디스플레이 위에 붙이는 강화 유리를 만드는 쪽인데 커버 글라스라고 하죠. 폰에도 들어가고 카메라, 스마트워치 그리고 차량용 차의 디스플레이에도 들어갑니다. 근데 화웨이 쪽에서 매출이 잘 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이 52주 신고가를 걷고 있는데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차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수의 확대, 화웨이 쪽에 폰 많이 판매되나 중국의 경기 회복이라는 점. 그래서 사실 이제 개별주 개인기 종목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만약에 OLED 쪽에 시장이 다시 주목을 하게 된다면 참고할 만한 레포트가 있어서 이 관련 관심 종목까지 기입을 해봤습니다. 키움증권의 레포트입니다. 같이 참고해 보시죠. 당잠사였습니다.